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북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표님,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문 정권에? 문 정권에서요. 예. 일단 김재동 씨가 좀 좋지 않을까요? 김재동 씨. 연봉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KBS 사장보다 많이 받는다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조국 수석도 뭐 트위터나 뭐 교수님 트위터나 하다가 지금 청와대 핵심 요직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또 뭐 그 귀족 노조들도 지금 살판나 지금 그 청구서 내밀고 살판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는 어떤 분들? 손혜원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메인이니까 제가 조금 남겨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오늘 좀 일찌감치 하고 있어요. 월요일 날인데. 예. 조금 지날 수도 있습니다. 방송 때. 그 손혜원이 설립한 낮은 7기 박물관. 예. 제가 그 오늘 방송에서 이거는 명품 플러그십 스토어지 박물관이겠냐. 그다 부잣집 만화님들이나 자기 이해관계자 불러서 그냥 강매 비슷하게 하고 뭐 그런 말하면 또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 가짜 뉴스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건도 팔고 또 어울려서 교제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박물관이라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미등록 시설이고 그래서 이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고서도 안 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물관이란 이름만 붙여놨지 박물관이 아니다. 2014년에 이태원의 자기 빌딩에다가 했는데 손혜원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낮은 칠기들을 전시해 놨는데 쥐가 관장을 한다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관장에서 물러났는데 문체부는 유사시설에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금지하지만은 등록이 안 되면 법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것을 부를 수 없다. 개인 컬렉션에 가깝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소장품 전시회인데 손혜원이가 이 낮은 칠기를 적극적으로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팔았죠. 적극적으로 팔았죠. 한국뿐만 아니라 데미안 허스트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전시 미술을 하는 사람한테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박물관으로라도 등록을 하려면 내가 사립박물관을 열었다고 해서 박물관이 되는 게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과 이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서 이 광역단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시 자료를 100건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0평방미터 이상의 전시실과 수장고, 연구실, 도서실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되고 화재 안전장치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지 개인 컬렉션 그리고 컬렉션 가게를 스토어를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도 1명 이상인데 손혜원이는 직원이 7명 있다고 월급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예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그것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그 박물관에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그 민속박물관에 있는 민속사 박물관에 그것은 추명호인가 뭐 장인 그 딸을 조장훈가 뭐 추모식이 자관 넣으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는데 지 박물관에는 지직을 시키지. 그건 왜 안 했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신고제라서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접수를 시켜주는데 앞에 말한 이런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신고하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문체부가 하다가 지자체로 이 업무를 이관했는데 사립박물관에 등록되면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전기세 감면이나 세제 혜택도 받는데 손혜원이 왜 안 했을까요? 이런 건 아무 지식 없이 대답을 해야. 저는 두 가지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듣고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요건을 못 갖췄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못 갖췄 아니면 이제 그걸 했을 때 뭔가 이제 속된 말로 틀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자기 어떤 그
잘못된 그러한 어떤 컬렉션 그 부분이 뭐 네, 틀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즉석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예. 박물관에서 전시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봤어요. 박물관에서는 내가 박물관에 갔다가 예. 이거 전시된 거 좋네. 이거 내한테 파서. 아니죠. 그러면 팝니까? 안 팔죠. 그러니까 손혜원이 박물관 등록을 안 한 거는 예, 예. 사실상으로 그어서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예.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박물관 등록을 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잖아. 그렇죠. 예. 그 물건 사게 팔면 가게잖아요. 예, 예. 가게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꼼수. 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 참 끝이 어떨지 궁금한데 예. 나도 당연히 등록을 안 했을 거라 봤어요. 근데 안 했네. 근데 이 손혜원이가 지금 남에 대해서는 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혜원이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했던 말들, 예. 뭐 또 지난 대선 때 했던 말들, 좀 이중적인 거 좀. 이중적인 게 이제 첫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1위를 뽑자면 그 선동열 감독한테 그 이제 그 선수 기용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동열 감독을 국감장에 불러가지고 온갖 수모를 주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 연봉 2억 받아서 뭐하냐, 판공기 일을 뭐하냐, 선수 기용이자 온갖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했던 말이 사과를 하든지 사퇴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동열 감독은 그 운동선수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렇다면 손혜원도 지금 자기는 이게 어떤 그 문화 융성을 위해서 그 이제 목포에 그런 건물들을 매입했다고 하지만 그건 국민 정서랑 완전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그 뭐 더 깊은 얘기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그렇다면 최소한의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공복이라면 사실관계는 둘째 문제고 일단 최소한의 국민한테 사과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조차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동열 감독한테는 그렇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수모를 주고 망신을 주고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그렇게 독서를 퍼부어 놓고 정작 자기는 지금 국민들이 경악하는 이유가 분노를 하고 경악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지금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그 어제 지금 이제 방송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 그 뻔뻔함에 있어가지고. 그 와 저래 뻔뻔하고 간이 배밖에 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어떤 그쪽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보는데요. 사과를 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 라는 그러한 어떤 그 꼼수 좀 교묘한 좀 그 비겁한 그런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소장님이랑 방송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사람이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는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손혜원 그 의원이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고 뭔가 사실관계가 밝혀져도 저는 제대로 된 진심원의 사과를 할까? 그것도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 사람 내가 볼 때 사과 안 할 거라 봅니다. 예. 왜냐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믿는 게 있으니까 예. 저렇게 하겠죠. 예. 국립중앙박물관에 낮은 칠기만 별도로 모아놓는 전시관이 있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 낮은 칠기 사라고 예.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감.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피감기관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걸 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낮은 칠기 체험해가지고 입장료 13,000원으로 해가 전시회까지도 했네요. 예. 참 다시 웃기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예. 그리고 자기 거 사라 그러고 또 자기 그 학예상가 아는 사람 뭐 박사학위 일본에서 받아왔다면서 그 채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4점 정도 사는 걸로 이렇게 쇼부 봤다고 쇼부라는 단어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의 봤다 그러더라고. 이게 완전 뭐 그 누구를 믿고 설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냥 아나무인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이 머리를 나쁘게 썼다 하면 아마 전방위로 권력을 다 동원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건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지지도가
아직도 49.1이라고 리얼메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요? 저는 이제 그 지지율에 대해서 저도 뭐 다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뭐 이게 조작됐다, 아니다, 뭐 심지어 어떤 데는 뭐 10몇 %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이제 뭐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선거라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하더라도 보수가 너무 질이 멸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고 싶어도 계속 남아있는 뭐 그런 심리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국에 집 없는 사람이 몇 프로쯤 된다고 봐요? 집 없는 사람이요? 예. 한 60%, 70%. 뭐 젊은 사람까지 하면 60% 좀 넘을 거라고 보이는데 요즘 젊은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집을 뭐 24채인가 이제 세다가 나도 지쳐서 몇 채인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 또 분납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럼 이렇게 사모으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뭐 몇 평짜리든 이런다고 말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 저도 이거는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금 40대고 아직 미혼이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없습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이게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이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참을 수가 없냐 하면 그게 그 어떤 이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선이다, 아니다, 투기다 이건 둘째 문제고 저희 같은 사람은 있잖아요. 거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20채 이상 그것도 어떤 뭐 뒷말이 많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샀다는 자체로 굉장히 분노가 크거든요. 요즘에 보십시오. 월급쟁이 해가지고 평생 월급쟁이 해서 집 한 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보좌관 하다가 손혜원 보좌관 하다가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부속실에 행정관으로 간 사람한테 자기 집을 팔았대. 사장이 대리한테 청와대 행정관이면 뭐 거의 대리지 주임이나 청와대성 제일 낮으니까 사장이 대리한테 그것도 내 총무과의 대리한테 내 시다발이 하는 사람한테 집을 파는 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부자연스럽죠. 만약에 대리가 사장님 그 집 내한테 파십시오 할 수 있다고 봐요? 안 되죠. 사장이 이거 네가 사라고 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집 있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대출 제한을 하기 직전에 대리가 감히 사장한테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 살겠습니다 하고 일부 대출 땡겨가 집을 사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없고. 자, 내가 문재인이고 손혜원이다 칩시다. 내가 보좌관 데리고 있던 사람을 내가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2016년 4월 총선에는 안 나갔으니까 대선을 갈다고 그러면서 내 보좌관은 이제 갈 데가 없어졌으니까 그 손 의원이 내 보좌관 쓰시오 이러다가 내가 또 대선에 출마니까 내 수행팀장으로 그 보좌관 좀 보내라 마음대로 보좌관 쓰라 했다가 보좌관 또 보내라 했다가 그리고 청와대 대고는 달고 가서 가가 지 집도 샀어. 자,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관을 한 7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보좌관 비서관을 어떤 사람을 하겠어요? 이 대표가 하면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보좌해 줄 수 있는 와 이리 또 학구적이고 내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가 여기서 선거운동 할 때도 나 월급 안 받습니다. 내 당선되면 보좌관이나 비서관 좀 시켜주십시오 했거나 그렇죠. 안 그러면 선거 때 내한테 돈을 뭐 한 1억을 쾌척을 해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을 살짝 덮고 그래가 우리 아들 좀 쓰시오 이러거나 안 그러면 능력이 탁월한 놈이 있어가 좋은 학교 나가 저놈을 쓰면 내가 정책으로 좀 빚을 보겠다. 그 세 가지 중에 안 쓰겠어? 그렇죠. 남이 데려다 쓰던 알을 내가 받아 쓰겠어요? 안 쓰죠. 솔직히 말하면 7개 튀어라도 그 한 개도 아까울 건데 그러면 서로 보좌관을 돌려 쓴다는 거는 무슨 공동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고 전 국민이 아는 그런 법적인 그게 법률 용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도 보좌관이 또 사고 하면 이것도 경제적 공동체가 섞인 거죠. 그런데 보통이면 보좌관이 그 집 저한테 살게요 팔아요 하면 위에 사람이 회사의 주임이 사장이 살던 집을 그 집 나한테 팔아요.
사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은 안 팔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불러가 쟤 잘라라지. 그렇죠. 저런 시건방진 새끼가 있나. 그렇죠. 그것도 그냥 사장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장인데 아니 솔직히 대통령 나왔다는 집은 프리미엄도 많을 건데 왜 보좌관한테 팔았을까? 행정관에 청와대에 왜 그렇다 봐요? 경쟁적 공동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죠. 예. 자기들끼리 뭔가 이제 그 보좌관이 사야지만 뒤탈이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좀 자기들끼리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려니까 그 사람이 되면 득점 몰라는 사람이 집을 서울에 하나 사서 내가 집 하나 사놨으니 저기 있어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사서 살았어. 그 옆에 또 뭐 딸 사이네 집에 있다가 그걸 옮겼어. 여기는 떨어졌으니까 재수가 없다. 구기동에서 홍원동으로 옮겨. 그래 홍원동에 여기에 딱 재수가 좋아가 풍시주리에 요 살면 된다는데 내가 하나 사놨습니다. 여기로 오소 몸만. 자 그리고 서류는 팔고 산 걸로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 좀 이따가 1가구 2주택 제한 발표를 할 건데 한 대통령이 망산에도 대골 같은 집이 있고 또 저도 또 집이 있다면 이것도 좀 신경 쓰이니까 요 구기동은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자 저 집을 판다고 하면 시세보다 한 2배 준다고도 살 사람 있지 않겠어요? 있죠. 대통령 났다고? 그렇죠, 재수 좋았다고? 예, 있죠. 그런데 샀던 가격에 한 5,500만 원만 더 얹어가. 예? 예. 2억 8,500만 원 주고 샀다가 3억 4천만 원에 되팔았다. 예. 그리고 보좌관이 사갔다. 예. 보좌관은 손혜원 밑에 있었다. 이러면 처음에 사준 사람이 해수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예, 맞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있죠. 예? 예, 충분히 있죠. 그 보통은 보좌관이 대통령 집 사겠다 놓으면 땅망이 얻어맞고 아마 쫓겨날 거 건방진 새끼 많이 컸네. 그래 될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집도 김대중 대통령의 잘 아는 사람이 샀다고. 예. 자, 그래서 이런 일도 예. 보좌관이 뭐 이거 물을 줄 알았다. 이제 걸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좀 친절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돈 출처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손혜원 또 이제 보좌관까지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협의가 있으면 수사를 예, 받아야 되지 않나. 나중에 혐의가 있다면 또 잘못하다가 또 무슨 가짜 뉴스나 이런 이제 할 수 있대. 혐의가 이제 드러나면 있다면. 예.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소리고. 예. 자 얽히는 게 많습니다. 저기 이 뭐야 손혜원이가 시각 디자인, 문준용이 시각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자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나도 요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 나온 게 있는데.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걸 말하고 싶은 걸 못하면 무슨 병이 걸리는 줄 알아요? 화병 걸립니까? 내가 요즘 좀 화병이 좀 있어요. 예. 자, 언젠간 다 이까지 옳은 거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봅니다. 예. 자, 타다라는 차가 생겼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다 보면 이 카니발 같은 성합차에 예. 이 타다 해가지고 성합차를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나도 성합차를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타다였는지. 카니발 1인승인데 예. 그래서 택시보다는 요금이 한 10에서 20% 비싸고 예. 현재 서울 시내에 400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비싸다고요? 요금이 비싸다고. 그러면 아니 이 여러 명이 합성할 것 같으면 좀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성은 안 되지. 합성은 안 되고요. 아니 비싸지 당연히. 왜? 택시는 4인, 5인이 타는데 예. 그러니까 손님은 4인만 탈 수 있는데 이거는 11인승까지 탈 수 있으니까 합성하는 건 아니고 차도 비싸고 카니발이 더 비싸지 택시 중형차보다. 그렇죠. 저는 합성한다 생각해가지고. 합성은 아니에요. 불법이잖아요. 와이파이도 되고 차 안에 스마트폰 충전도 되고 방향제 있고 열선 시트도 있다. 모범 택시보다는 좀 싸고 일반 택시보다는 비싼데 약간 서비스는 약간 낮고. 그래가 오늘 아침에 보면 매일경제에 새벽 1시 귀갓길에도 성차 거부 없어 타다 돌풍 이랬는데 예. 며칠 전에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예. 이 타다라는 차가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하니까 이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 이 허가를 땄다는데 예. 지금 택시가 남아가 이 짓이고 지금 택시하고 카풀하고 싸움 벌여서 이렇고 이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예. 이 타다라는 택시를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누가 하는지 알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이재웅이라고 예. 그 다음 창업자이자 이재웅. 예. 소카. 예. 소카가 이제 어떤 렌트카 일종인데 렌트카랑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소카. 어떻게 다르던가요? 소카가 뭐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이게 어떤 요금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장거리를 또 많이 좀 리스 비슷하게 뭐 이용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재웅이 이걸 이제 타다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소카가 그러면 이게 이 소카가 예. 이제 있고 이 새로운 유행의 렌트카고 그렇죠. 예. 그 밑에 이제 이 타다가 소카의 자에서 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그런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저도 오늘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신문을 기사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알았는데 이게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도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대중교통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게 회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공론화 없이 슬쩍 도입이 됐다? 뭔가 이게 그 기사님이 합리적 의심을 하셨듯이 뭔가 뒷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의심이 들죠. 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재용이라는 그 사람이 다음 카카오의 이제 창립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카풀 앱을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이러한 타다도 그렇고 또 카카오 그 카풀 앱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이런 게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 카풀에다가 그 다음에 그 카카오페이 인터넷 은행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더 완화해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 소카에 다음하고 카카오 합병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나가 하는 소카의 자회사에 이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100일 만에 이 서비스에 회원을 가입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25만 명이나 가입했다는 거예요. 100일 만에. 자, 그런데 지금 기존의 회사 택시가 아닌 이런 승합차 택시들은 공항에 가면 있더라고. 법으로 있기는 있는데. 짐 때문에. 근데 회사 택시를 이렇게 해줬다라는 건 400대나 요금이 차이가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정부가 작성하고 어떤 이걸 허가를 해준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있고 거기에 이제 시행령 이제 근거로 이제 이 회사가 승합차도 이게 뭐냐 택시 영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개인이 하는 승합차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외국인들 오면 여기 타시오 하면 외국인들이 큰 차니까 좋다고 탔다가 바가지 온팡 씌우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이제 알선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이게 아니라 알선을 그 알선업이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운수사업법 거기 이제 시행령으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카카오 그쪽에서 지금 계속 요 어떤 이 운수업 쪽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계속 뭐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이번에 뭐 약간 제동은 걸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택시기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커넥션이 있지 않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계속 아나무인식으로 정부가 그 승차 거부 없다는 걸 자랑으로 하는데 전국에 택시가 깔려 있는 게 서울시만 7만 대인데 아니 요 400대만 승차 거부 없으면 되는 거야 말이에요. 문제는 택시에 대해서 이 산업금이나 또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 400대만 승차 거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이게 마치 무슨 전체 택시가 개선되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아니요. 도움 안 되고 이것도 약간 그 말장난 같은 게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있어. 말장난 같은 게 뭐냐면 왜 승차 거부가 없냐면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발지 목적지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이거 짧은 거리네. 그럼 콜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도착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고부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승차 거부가 뭐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카카오 택시도 저는 목적지를 안 보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단 어디서 출발하려고 하면 출발지만 보여주게 하고 택시가 가서 단거리면 단거리대로 태워드리고 장거리면 장거리대로 태워드리면 되지.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작년에 대입 때문에 그게 이제 저기 시청 쪽에 그 이화 요건가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토론회를 하고 짐을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시청 앞에서 택시를 한 2시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도 막 쭉 내려. 그거 물건을 제가 어디 사무실에 갖다 놨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기본 요금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비가 오니까 택시가 없는 거예요. 호출을 불렀는데 2시간 동안 호출을 불러도 결국은 그 호출 카카오 택시로 못 잡았어요, 택시를.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짧은 기본적으면 거리니까 이제 택시 기사들이 콜을 안 받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느꼈지만 도착지를 없애면 짧은 거리인지 긴 거리인지 모르면 뭐 다 그냥 승차 그런 거 없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런 게 꼭 이런 걸 해갖고 돈을 버는 목적도 있지만 투자 유치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우버가 몇백 조의 가치가 있다는데 솔직히 우버 해가지고 뭔 돈을 벌 거라고 그게 몇백 조겠어요. 그러니까 이 벤처 사업가들은 뭔 사업을 하면 이것이 마치 신사업인 양 포장을 해서 돈을 땡겨. 이것도 딱 그래 돼 있어. 그렇죠. 소카가 회사의 가치가 이거 전에는 5,50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걸 하고 난 뒤에 타다를 하고 난 뒤에 9천억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크게 돈을 땡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특정한 사람한테 택시 회사를 재벌이잖아. 이재용이가 재벌이지. 이재용 아닙니다. 이재웅입니다. 다음에 그 이재용이가 재벌이지. 재벌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서? 그렇죠. 그런데 다음 카카오가 뭐 지금 안에 내부 관계 어떤지 모르지만은 인터넷 은행에 카카오 카풀에 카카오 블랙이라고 택시 하다가 망해서 고급 택시 하다가. 그러니까 또 이재용이가 또 나서서 다음이 또 이렇게 타다라는 또 승합차 택시 고급 택시를 또 해. 이거 정권하고 비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회에 뭐 이제 투쟁도 많이 하지만 뭔가 이런 큰 어떤 이권이 걸려 있는 이러한 사업이 승인이 되고 아니면 법이 통과되고 하려면 굉장히 로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황금만 알을 낳는 거위 비슷하게 만약에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냥 됐을 리는 없다는 게 뭐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떤 그 사회 정화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일벌백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요즘 말입니다. 이제 이 취업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토익이니 토플이니 뭐 그건 영어에 관한 거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영어 회화 능력에 대한 검정시험 또 중국어 검정시험 뭐 일본의 검정시험 온갖 자격증 시험들이 있어요. 그것도 상술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지인한테 듣기로는 애가 그 시험을 2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라 해서 엄마한테는 말 못하고 좀 집이 좀 이렇게 넉넉지는 않은 집이겠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시험 2개를 본다고 2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갔는데 그거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통과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자격증이 통과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또 취업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취업으로 가기 위한 그냥 깔아야 될 기본적인 허접한 스펙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도 또 항상 인정받는 게 아니라 2년 되면 또 다시 봐야 된다. 인정 기한이 2년이라서.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거 갖고 간다고 그거 한다고 취업도 되는 것도 아닌데 돈을 20만 원이나 받아갔나 이놈 소나 하면서 집안에 난리가 나고 막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엄청 아팠는데 이거 공정사회에 완전히 어긋나. 누가 이거 시험 주관해요? 이런 거? 그 이제 민간단체죠. 민간단체고 이것도 다 상술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보면 뭐
그 광고를 많이 합니다. 무슨 자격증, 그래서 교재 사라, 뭐 합격률 뭐 몇 프로 이러면서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하려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스펙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술에 솔깃하고. 그러면 청년들한테 이런 예. 거 취업 공부한다 어쩐다고 대출해주고 정부가 애들 무슨 빚 많이 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뭐 청년 수당이니 해서 취업 준비하는 아들 그 용돈 쓰라고 돈을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시험들을 정부가 한 10,000원 정도로 해가 예. 내가 볼 때 원가 10,000원이면 돼요 이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학교 그거는 공짜로 빌려주라 하면 되고 학교 보고 공공시설이라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시험 감독하는 사람한테 수당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문제지 출제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은행에서 뭐 이렇게 할 때 검증하는 사람 조금만 주면 되는 거를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단체들에 남발을 해가지고 단체들이 이런 취업 스펙 시험 하나에 10만 원, 8만 원씩 돈을 받아 처먹고 그러면 영어만 해도 너댓게 중국은 뭐 계속 또 등급이 있어.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러면 스펙 올릴 때마다 10만 원씩 추가야. 애들이 지방에서 온 애들이나 없는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공부를 하려 해도 알바를 하고 해야 돼. 왜? 자기가 공부하는 데는 돈이 더 밥 사 먹어야 되고 교재 사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어?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아 처먹어서 되겠어요, 등을? 그렇죠. 예. 그 심각한 문제고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그 대입에 이제 수시 같은 경우 80%고 학생부로 평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제 생기부라고도 합니다. 생활기록부 해가지고 예. 생기부라고도 하고 학생부라고도 예. 하는데 그 생기부에 보면 자격증 적는 란이 있어요. 자격증. 예. 자격증 적는 란이 있으니까 대학 가려면 그 자격증 적는 란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모릅니다, 학부모들은. 예. 그래서 또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유리한지 또 컨설팅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학원에. 그러면 학원이 그 학생이랑 상담을 하고 이 학생이 어떤 대학을 원하고 어떤 과를 원하고 그러면 예. 이러한 자격증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면 대학 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따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격증 따는데 또 돈이 뭐 10만 원씩, 뭐 10만 원 이상 드는 것도 20만 원 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그 컨설팅을 받고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학생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학생이랑 정말 그 좋은 컨설팅 그 업체를 이용해서 정말 좋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집안 경제력 뒷받침되는 학생이랑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학생 개인의 능력 차이입니까? 집안의 경제적인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좋은 소위 말해서 돈 많고 빽 있는 그런 학생은 학생부 잘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게 학생 지 노력이 아니고 속된 말로 부모 잘 만나면 좋은 대학 가고 반면에 정말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제 부모의 그런 어떤 그 이제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 받는 학생들은 자기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그 7급, 5급, 7급, 9급 국가 공무원 시험에 그거는 행안부에서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이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관리공단, 각종 기능사, 기사, 기술사, 산업인력관리공단,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내네요. 여기에 전형료를 지불했다가 내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못 봐서 떼인 돈이 얼마인 줄 1년에 이것도 한 14년 전에 통계입니다. 얼마인 줄 알아요? 14년 전에. 한 수백억 안 될까요? 그때 14년 전에 151억을 시험 안 보고 돈 떼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몇백억 될 거야 아마. 몇백억 되겠죠. 그때보다 훨씬 이런 시험에 대한 것들이 강해졌으니까요. 자격증 이게 장사 비슷하게 돼가지고 장사 비슷하게 돼가지고 계속 그러면 대학 입학 시험에도 자격증 전형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입학 그렇죠. 전형료가 그때 비싸다고 내라라 했는데도 아직도 비싸죠. 대학이 뭐 그거 원서 장사를 먹고 이런 좀 너무 가격적인 표현이 모르겠지만 그게 뭐 과격한 이야기예요. 원서 장사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장씩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대학은 재미 한 개 얼마쯤이에요? 한 개 제가 아직 학생은 한 6, 7만 원 정도. 원서 장사가 그렇게 싸요? 회도 이제 6개면 얼마입니까? 66이 36. 한번 그거보다 더 비쌀 거라고 내가 보는데. 8만 이 저기 대학 전형료가
뭐 1,5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수시 원서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가 하도 시끄러워가 예. 작년에 대학 입학 정력료를 15% 내라라 했는데 예. 그래도 저기 안 내리죠. 전역료가 15% 내라는 게 예. 6,377원이요. 예. 그러면 이것보다 6배 정도가 비싸니까 예. 대학 전용료가 아까 맞네. 한 7, 8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하겠네. 그렇죠. 예. 그래 하고 근데 그 6장 쓰지 않습니까? 또 예. 정시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뭐 수십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원성을 쓰러 갑니까? 또 뭐 가야 되고 밥 먹고 뭐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컨설팅도 수시 쓸 때도 컨설팅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런저런 비용 따지면 뭐 돈잔치죠, 돈잔치 입시. 자, 그래서 예. 지금 대학 들어갈 때 벌어지는 각종 그 전형료, 예. 우리가 뭐 컨설팅 이런 건 저 뒤에 이야기하고, 예. 그 다음에 국가 자격 시험의 이 시험 전형료,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일반 대학의 일반 그 뭐요, 그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 만드는 또 자격 시험 예. 전형료 하면 그런 비용만으로 취직 한번 하려면 날리는 비용이 몇백만 원이 될 건데. 그런 비용들을 국가가 관리해서 예. 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사를 해먹게 만드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자리 뭐 54조가 증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돈을 좀 해가지고 이런 데 지원해주면 정말 없는 학생들도 자기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 그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능력을 키워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면 공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공정사회가 되는데 엉뚱한 데 이제 돈 쓰고 이게 또 한 가지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 로스쿨 갈 때 리트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리트. 예, 그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리트는 뭔 시험인데, 근데 시험 종류가 알아야 또 가게라도 내가 뭔 시험인가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말해. 리트는 뭐냐면 수능의 언어 영역 아시죠? 뭐 추리 능력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로스쿨 가는데. 네, 로스쿨 갈 때 리트라는 시험. 그럼 한 로스쿨은 좀 센 데니까 예. 로스쿨 관련 사람 돈이 좀 있고 예. 누구나 봐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종류의 시험은 한 돈 10만 원 안 하겠어요? 아니요, 그게 이제 27만 원이고 그 다음에 뭐 가나 이래 따지면 한 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50만 원 돼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참 아니 뭐 접수비가 27만 원인데 왜 그 리트가 왜 27만 원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충 이런 거는 문제은행, 그렇죠. 예. 문제은행 만들어 갖고 그 문제은행에 있던 거 갖다가 무작위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27만 원씩 받아주면 그러면 예. 로스쿨 올라오면 일단 돈은 기본으로 뭐 한 1, 2억 쓸 사람들만 온다. 3, 4억 정도 든다는 말이 있고. 3, 4억요? 그러니까 합격하기까지 그러니까 로스쿨 3년 다니고 변호사 시험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하기까지 3, 4억 든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반해서 이제 사법 시험은 한 3만 원 접수비가. 접수비가요? 예,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사회가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진짜 얼토당토안하게 곳곳에서 뭘 해물라면 입구에 서서 돈 내라. 돈 내라. 제가 보는 게 일부러 이래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자기가 지금보다 좀 어떻게 신분이 올라가려면 뭔가 다양한 어떤 스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고비용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은 이제 그런 스펙을 못 만들어서라도 못 올라간다는 거죠. 대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 스펙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게 빼까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없는 집의 애들은 알바하면서 아버지한테 돈 받아갔다가 엄마한테 깨지면서 시험 치는 애와 부모가 돈 다 대주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애와 기본적으로 사실은 기회가 균등하지는 않지요. 어쨌지만 그것까지는 우리 사회가 서로 인정해야 될 거라고 보면 사회니까, 그렇다 치면 적어도 이런 전형에 있어서 국가가 뭐 5천 원, 만 원이면 되지. 불필요한 이런 거를 갖다가 왜 자격에서 돈을 빼먹는 놈들을 키우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게 아까 말한 의도적으로 그런 거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의 어떤 토익을 주최하는 미국의 회사가 이런 걸 한다면 우리는 한국식 토익으로 가겠다고 꼭 미국에 취업하거나 외국에 취업할로만 하라고 한국 토익을 못 만들어요? 만들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소장님 방식 참 그 정말 이 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다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방송하는 데가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게 정말 숨어 있는 적폐이고 이게 개선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가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 이래 비싸냐, 더 줄일 수 없냐, 뭐 이런 걸 한번 제가 알아봐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뭐냐 정무행정관은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정부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답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답이 올까요? 근데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전에는 오더라고요. 이제 접수하고 나서 일주일 전에는 보통 오더라고요. 자, 토익 주관하는 데가 YBM이라는 데인데 미국하고 아마 뭐 거래 관계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토익을 갖다가 한번 시험 치려 하면 그 44,500원, 토스는 77,000원. 성적표로 첫 1회만 무료로 뽑고 나중에는 또 재발급 받으려면 2,000원씩 내야 되고 이것도 또 한 1, 2년 지나면 다시 봐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문 정권은 왜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장사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이제 또 이런 데가 보면 인터넷 강의니 무슨 뭐 학원이니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다 하죠. 그래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먹고 하고 광고도 엄청나게 해요. 뭐 이거 무슨 뭐 1회 제 1회 뭐 합격률 몇 프로 이러면서 막 광고하고 책 사라고 그러고 학원 강의 들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정말 취업이 어렵잖아요. 저조차도 이게 솔깃해지더라니까요. 아 그래요? 뭔가 이거 따면 뭔가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 같은데 이런 좀 이제 유혹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 문제는 정부가 돈을 갖다가 이 청년들한테 무슨 뭐 취직 시험 할 동안에 청년들이 취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월 50만 원씩을 준다. 뭐 청년수당 서울시에서 그것도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보다 취업 시험을 가는 과정에서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 또 각종 이 전형료 액수를 낮춰주는 것,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 50만 원 준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참 페플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조카 바보, 손혜원, 국민고모, 손혜원 같은 사람을 두지 못한 이 사회의 수많은 취준생과 수험생들은 이런 비용조차도 지금 어려움을 느끼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청년 부채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혜원이 조카나 이런 시험을 보면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고모가 사해줄게 시험 마음껏 봐라 학원비는 안 드나 1억 보내줄게 공부해라 뭐 이러는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것이 전부 스트레스고 맞습니다. 고통이니까 생활적폐 해소하다는 문 정권에 이런 걸 방치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정권도 적폐 정권임이 다름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인데 청년이 기가 죽고 좌절하고 그런 지금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 지금 아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 방송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방송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빚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지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 또 졸업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렇죠. 또 이렇게 사채를 쓰기도 하고 무슨 대부업체 돈을 쓰기로 했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우리가 거대한 담론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런 눈앞에 잘못된 점도 좀 고쳐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봐. 엊그제도 안 봐. 무슨 뭐 의료보험료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자,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제 소장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이제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분이 또 주변에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렵더라. 그런데 해법은 또 대안은 이렇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게 퍼지고 그 이제 나비 효과처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보시더라도 좀 방송하시면 꼭 빛을 발할 날이 저는 반드시. 아니 나는 안 봐도 괜찮은데 또 이 대표가 혹시 기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